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나왔던 문태준 시인의 극빈이란 시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태준의 극빈이라는 시는요, 43번에서 45번 문제에서 곽재구 구두 한켤레의 시와 함께 나선지에 나왔는데요. 제가 그 전에 곽재구의 구두 한켤레의 시는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곽재구의 시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태준의 극빈이라는 시를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 때도 있고, 또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이나 성찰을 얻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태준의 극빈이라는 시는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우연히 만나게 된 어떤 것이 내 삶 속에 어떤 성찰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에 대한 반성이라던가 여기서 말하는 극빈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비록 모의고사의 지문이지만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또는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한 번 더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태준 시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준 시인 같은 경우는 현대 시인 중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독특한 점은 문태준 시인은 제주에 이제 불교 방송에 이제 PD를 하고 계시죠. 프로듀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려대를 나오시고 또 동국대 대학원에서 시를 공부하셔서 시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시로는 가재미가 있죠. 가재미. 그리고 이 가재미라는 시도 역시 제가 또 시 강의에 올렸습니다. 가재미라는 시에서도 보듯이 이 문태준 시인은 어떤 자연물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극빈이라고 하면은요, 극한 가난할 빈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태준 시인의 극빈이 가난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가난의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나 라고 시를 봤는데, 여기서 가난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제목이 극빈이지만 시적 상황 자체가 가난이란 것은 우리가 유추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열무를 심어놓고 게을러 뿌리를 놓치고 줄기를 놓치고 가까스로 꽃을 얻었다. 공중에 흰 열무꽃이 파다하다. 자, 이렇게 1행부터 4행을 우선 볼게요. 이 열무를 심었다는 건 우리가 자주 먹는 어떤 거 있죠. 열무김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열무김치를 담기 위해서 열무를 심었는데요. 어땠어요? 게을렀어요. 그래서 이 열무김치를 먹으려면 뿌리와 줄기를 뽑을 시기를 기다려서 그거를 뽑아야 되는데, 내가 게을러서 뿌리도 놓치고 줄기도 놓친 어떤 시적 상황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했다? 농사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뿌리랑 줄기를 그대로 놨으니 가까스로 뭐가 생겼어요? 거기 줄기에 꽃이 핀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뿌리와 줄기를 다 잘라서 내 식량으로 써야 될 게 아니라 뭐가 피었어요? 흰 열무꽃이 파다하게 피어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흰 열무꽃이 밭에 팍 피어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고요. 하얗다는 거는 우리에게 색채 이미지, 그러니까 그 시각적 이미지로 지금 이 상황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를 다 한 번씩 읽어보셨다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뿌리랑 줄기는요, 사실 인간의 식량이 되고 우리가 이걸 얻기 위해서 열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무꽃은 사실은 어떤 건가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요, 우리가 없을 모자라고 써서 무용하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뿌리와 줄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꽃과 같은 경우는 시어의 의미가 무용과 실용으로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는 삶을 살면서 항상 실용적인 일만 선택하나요? 정말 실용적인 일만 선택한다면 우리가 꽃집에 가서 왜 꽃은 살까요? 우리는 어떤 꽃을 봤을 때도 이것이 무용하다는 걸 알지만 아름다움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꽃이라는 거는 무용지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용지용이란 말은요, 쓸모없음에 쓸모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라던가 문학이라던가 그림이라던가 영화라던가 음악이라던가 예술과 같은 장르에서 또는 꽃과 같은 사물에서 그것이 꼭 실용적이지는 않아도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무용지용, 그러니까 실용적인 것보다 더 깊은 가치가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채소밭에서 채소가 나야지 꽃밭을 가꾸었느냐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물어봐요. 사람들의 물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고 나는, 여기서 시적 화자가 나왔네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망설였어요. 사실 이 꽃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나의 무엇이에요? 게으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얻은 것이죠. 그 문답 끝에 어떤 게? 나비 하나가, 그 다음에 보세요. 나비가 데려온 또 하나의 나비가. 자, 지금 시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흰 열무꽃잎 같은 나비떼가 흰 열무꽃에 내려앉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밭에 하얀 그 열무꽃이 피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비떼들이 막 이렇게 날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얀 열무꽃잎밭에 하얀 나비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요, 이 색채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를 중시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광경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이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비라는 시어를 반복해서 이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나비떼가 내려앉았는데요. 그 나비떼가 어떻게 있냐면요, 가녀린 발을 딛고 3초씩, 5초씩 짧게 혹은 그네들에겐 보다 느슨한 시간 동안 날개를 젓고 바람을 잠재우고 편편하게 앉아있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나비들이 이 꽃에 가녀린 발을 딛고요, 3초, 5초씩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꽃에 앉은 나비를 바라보면 나비가 그렇게 오랫동안 엉덩이를 붙이고 있지 않죠. 금방금방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나비의 시간하고요, 인간의 시간은 다르죠. 이 나비라는 것은 나비만의 시간을 살고 있고 나비의 삶을 삽니다. 인간은 인간만의 관점에서 인간의 삶을 살죠. 그래서 하루살이들은 그 하루가 평생이지만 인간한테는 그게 하루잖아요. 그래서 그네들보다 느슨한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영원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시간도 사실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수업이 너무 재밌어서 1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져서 10분처럼 느껴질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 수업이 너무 지루해서 2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꽃과 나비의 시간이 마치 영혼과도 같은 그런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었을 순간,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다 멈춘 것처럼 어떤 영원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여기서도 이 화자가 그 나비의 삶을 보고, 아, 나비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영혼과도 같은 아름다움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개를 접고 바람을 잠재우고, 이 순간이 너무 적막한 거야. 마치 진공 상태처럼. 그래서 평평하게 그 꽃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보이죠. 이렇게 것이었다. 비슷한 통사 구조.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해서 내재율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핏설핏 선잠이 드는 것만 같았다. 발 딛고 쉬라고 내줄 것이 선잠 들라고 내준 무릎이 살아오는 동안 나에겐 없었다. 내 열무밭은 꽃밭이지만 나는 비로소 나비에게 꽃마저 잃었다. 이 나비의 모습이 설핏설핏 이 꽃 위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설핏설핏 이거는 그 잠을 자는 모습을 얘기하기 때문에 으태어고요. 역시 음성 상징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도 영혼의 시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잠은 무의식의 세계로 빠져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문학에서 잠은 또 죽음을 의미하는 모티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죽는다는 건 영혼의 시간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나비가 잠을 자는 그 순간이 마치 영혼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극빈이라는 이 시적 의미를 우리 해석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보세요. 이 열무꽃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피어나서 자연히 피어나서 이 나비가 쉴 공간을 줬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대상은요, 한 번도 이 열무꽃처럼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몰라. 이 열무꽃은 나비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나는 누군가에게 발 딛고 쉬라고 내준 적이 없고 선잠 들라고 내준 무릎이 없었던 거야. 이게 바로 성찰과 반성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인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열무꽃을 보고서도 영혼의 시간을 상상하고 그리고 영혼의 시간을 보고 그리고 또 자기 삶에 대한 어떤 반성까지 이끌어내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인간으로서 삶을 살면요, 내 것, 내가 좋은 것 이런 부분에서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문학을 배우면서 또는 시인들의 생각을 배우면서 자연에 속한 이 작은 것도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내가 그동안 누구에게 발 딛고 쉬라고 내줄 곳이 선잠 들라고 내준 무릎이 있었던가? 라고 우리도 이 시를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이 예수님이 한 이야기 중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요, 내 마음을 비우고 남에게 희생하고 봉사할 때 오히려 그때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역설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삶을 점점 비워내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이게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진 열무밭은 꽃밭이지만 이 부분 때문에 시의 제목이 극빈이 되는데요. 나는 비로소 마지막에는 나비에게 뭐마저 잃었어? 꽃마저 잃었어요. 이 시구의 의미는 내가 쓸모있는 뿌리랑 줄기도 게을러서 놓쳤죠. 나는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어. 그 다음에 쓸모없는 꽃조차도 누가? 나비에게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빈손이 된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떤 꽃을 소유해서 아름다움을 관조하고 싶어,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 그 집착마저 덜어낸 마음의 가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가 비록 모의고사에 나온 시이지만 정말 우리가 삶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부분들, 어떤 교훈들, 어떤 깨달음,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태준의 극빈이라는 시를 읽었고요. 주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삶의 태도에 대한 어떤 깨달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를 마음으로 또는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